그리고 다음에는 점화 플러그에서 불이 붙으면서 불이 붙으면서 연소가 되는데 이때 행정 우리는 폭발 행정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모두 닫혀있는 상태 내에서 연소실 내에 들어와 있는 혼합가스가 폭발이 되면서 그 팽창으로 인해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가면서 크랭크 축에 동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폭발 행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두 연소가 되고 나면 배기가스가 나가야 되겠죠. 이때 배기 밸브가 열리고 피스톤은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가면서 이때 배기가스가 배기 밸브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개의 행정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4행정 사이클, 이렇게 해서 1사이클을 완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4행정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흡입 행정, 흡입 밸브가 열리고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에 새로운 공기라든가 그 다음에 혼합기가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흡기와 배기 밸브가 닫혀 있고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가면서 압축 행정, 다음에는 점화 플러그에서 불을 점화시켜서 연소실에 들어오는 혼합가스가 연소가 되면서 폭발을 이루는 폭발 행정, 그 다음에 모든 연소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배기 밸브만 열려있고 피스톤은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가면서 배기가스를 배출시키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해서 4행정 사이클의 작동 순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행정 사이클은 이 크랭크 실 자체 내에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흡기 포트가 있어서 2행정 사이클 엔진은 크랭크 축이 2회전 할 때마다 한 번씩 터집니다. 따라서 폭발의 횟수는 많죠. 하지만 4행정보다 각각의 밸브가 없으니까 구조도 간단하면서 그 다음에 폭발의 횟수도 많고 하지만 큰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엔진은 사용이 부적합하고 작은 엔진, 가령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행정 사이클 엔진은 크랭크 축 1회전으로 1사이클을 완료합니다. 흡기 및 배기를 위한 독립된 행정이 없고 포트를 두어서 구멍을 두어가지고 피스톤이 상하 운동 중에 개폐해서 흡기 및 배기 행정을 얻을 수 있다. 피스톤의 면 자체가 곧 포트를 막거나 해서 밸브 옆 또는 새로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폭발로 인해서 내려가면은 동시에 압축이 되면서 배기 밸브 쪽에 연소가스가 배기가스로 배기 포트로 나가면서 이때 새로운 혼합가스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배기 포트가 열려있고 크랭크 실내에 있던 새로운 혼합기가 같이 들어오니까 약간의 연료 손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 다음에 4행정 같은 경우에는 밑에 엔진 오일이 있지만 2행정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엔진 오일을 별도로 조금은 둔다 하더라도 연소와 같이 연료와 같이 연소해서 나가기 때문에 엔진 오일의 소모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2행정 기관과 4행정 기관의 어떤 구별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점화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엔진은. 그래서 전기 점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압축 착화 방식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휘발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인화점이 있기 때문에 압축된 혼합가스에 점화 플러그에서 고압의 전기 불꽃을 방전시켜서 점화 연소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전기 점화 엔진이라고 하고, 디젤 같은 경우는 연료 자체가 착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만들어주게 되면 스스로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압축 착화 기관이라고 하죠, 디젤은. 그래서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공기만을 흡입해서 압축을 시켜버리면 고온 고압으로 압축한 다음에 그때 고압의 연료를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뿌려주게 되면 스스로 착화돼서 폭발을 이루는 이런 기관을 우리는 압축 착화 엔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전기 점화 엔진과 압축 착화 엔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요. 글씨가 엉망이에요. 다음에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오토 사이클, 정적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오토 사이클은 가솔린 기관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은 이런 연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연료율 구하는 공식들이 가끔 나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압력과 최적과 압력의 변화를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내는 이 그래프 그림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 그래프 잘 보십시오. 흡입 하면은 피스톤이 행정은 점점 커지고 압력은 똑같죠. 압력은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밸브가 열렸기 때문에 압력 자체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올 때에 압력 변화는 없고 체적만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흡입 밸브가 닫히고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올라가게 되다 보면 행정은 점점 줄어들고 압력은 점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때 압력이 급속히 변화됩니다. 확 올라가고 트럭에서 점화 불꽃을 확 치게 되면은 점화가 시게 되면 폭발과 이루어서 압력은 점점 내려가고 피스톤이 내려가니까 체적은 점점 커집니다. 이때에 단열 팽창이 이루어진다는 거, 단열 압축과 그 다음에 배기 밸브가 열리는 순간에 배기가스가 급격히
나가게 되죠. 따라서 압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적 변화는 없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토사이클의 구별의 그래프 모양은 저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은 정압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디젤 사이클은 저속과 중속의 디젤 엔진에서 기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클의 이론 연료는 이와 같습니다. 이 그래프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 공식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디젤에서 이 정적 사이클, 이 정압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 마찬가지로 흡기 밸브가 열리고 피스톤 점점 내려가니까 최적 변화는 있지만 압력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흡기 밸브가 닫히고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이때부터 압축이 바로 시작됩니다. 쭉 같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때 정압 가열이 있다는 거, 스스로 불이 붙어서 최적은 변하는데 압력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단열 팽창을 이루면서 쭉 내려와서 배기 밸브가 열리는 순간에 뚝 떨어지죠. 최적 변화에서 요 정압 사이클의 그래프와 정적 사이클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공식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는 저속이라든가 중속 디젤 기관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에서 복합 사이클입니다. 정적 사이클과 정압 사이클을 합쳐놓은 거죠. 이 윗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때 정적 가열과 정압 가열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 이 그래프의 모양을, 세 가지 그래프 모양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사바테 사이클은 고속 디젤 엔진의 기본 사이클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요즘에서 나오는 모든 자동차에 사용하는 고속 디젤 기관의 사이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험이 자주 나오죠. 다음 중 사이클의 종류가 아닌 것을 해가지고 정적 사이클, 정압 사이클, 그 다음에 복합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압축비라는 것이 나오는데, 압축비에서 피스톤이 하사점에 있을 때 총 실린더 최적과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했을 때의 연소지 최적과의 비율,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 공식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공식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간혹 최적을 알려주고 행정 최적 알려줄 때 압축비를 구하라,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압축비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 한번 볼까요? 사바테 사이클에서 폭발비가 1에 가까워지면 정압 사이클에, 그리고 단절비가 1에 가까워지면 정적 사이클에 가까워진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밸브 계열에 의한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실린더에 있는 밸브를 어떤 모양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나눈 겁니다. 먼저 아이헤드형 밸브가 있겠죠. 아이헤드형 엔진 같은 경우는 실린더 헤드에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를 모두 설치한 거. 근래 모든 자동차들이 거의 다 아이헤드형 밸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소실에다가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같이 있습니다. 위에 실린더 헤드에. 그 다음에 L헤드형 같은 경우는 실린더 블록에 흡비와 배기 밸브를 일렬로 나란히 설치한 거예요. 아직 이건 옛날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헤드에 있는 게 아니고 블록에 있습니다. 블록에. 그리고 F헤드형 같은 경우에는 헤드에는 흡입 밸브를 두고 블록에는 배기 밸브를 두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F헤드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헤드형은 실린더 블록에 실린더를 중심으로 양쪽에 흡기와 배기 밸브를 두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블록에 두는데, L헤드형은 한쪽에다가 블록의 한쪽에 흡기와 배기 밸브를 두고, T헤드형은 양쪽으로 분할해서 밸브를 양쪽으로 분할해서 두는 방식. 근래 모든 자동차들은 I헤드형이라는 거.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죠. 다음 중 밸브 배열엔 분류가 아닌 것을 해가지고 엉뚱한 거 하나 집어넣어서 사지선답해서 정답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린더 안찌름과 행정 비율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여기는 장행정 기관, 언더스퀘어 기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방형 엔진, 스퀘어 기관, 그 다음에 단행정 기관, 오버스퀘어 기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는데, 먼저 장행정 엔진 같은 경우는 실린더 행정 자체가 내경보다 긴 겁니다. 그래서 큰 힘을 갖다 요구하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시간대 어차피 크랭크축은 한 바퀴 돕니다. 따라서 고속형 엔진이 아니고 저속형 엔진, 선박형 엔진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장행정 기관을 쓰게 됩니다. 실린더 안찌름보다 피스톤 행정이 큰 형식, 그것이 바로 요거 알고 계십시오. 요때 1보다 크다는 거. 이 엔진의 특성은 저속에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치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여기서 치갑은 뭐냐면 피스톤이 상사점이나 하사점에서 방향을, 커넥트 로드가 방향을 바꿀 때 이때의 피스톤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입니다. 따라서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치는 걸 보고 우리는 치갑이라고 하는데, 행정이 길다 보니까 그만큼 완만해서 위에서
위에서 완만하게 돌다 보니까 피스톤 자체가 벽을 치는 힘이 그다지 크지가 않다. 그래서 치갑이 감소될 수 있다. 장행정기관, 언더스퀘어 기관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자, 정방행정기관은 뭐냐면은 정방행정기관은 이렇게 내경과 행정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이럴 때는 1과 같죠. 내경과 행정이 1과 같은 거. 이것이 바로 정방형 기관이고, 그 다음에 단행정기관, 행정이 짧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속형 기관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거리가 짧다 보니까 폭발도 그만큼 빠를 것이고 해서 이것은 고속형 기관이라는 거. 이것은 반드시 1보다 작다. 그래서 내경과 행정이 1보다 작은 거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더스퀘어 기관, 그 다음에 스퀘어 기관, 오버스퀘어 기관, 자동차에서는 바로 오버스퀘어 기관인 단행정 기관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단행정 기관의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 번쯤 크게 읽어보시고요.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엔진 공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공식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것은 연수 문제 또는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먼저 단위 환산에서 일과 회전력,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에서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의 압력은 최적에 반비례한다. 암기해 주시고요. 샤를의 법칙도 나옵니다. 압력, 즉 최적이 일정하면 이상기체의 최적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 여기서 샤를의 법칙이 있죠. 이게 그거예요. 겨울철에는 공기압을 더 넣어야 돼요. 이게 샤를의 법칙의 원칙이에요.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에서 연력학의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엔진의 마력이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 도시마력이라고 하죠. 지시마력이라고 하는데, 엔진 연소실의 압력에서 구한 엔진의 작업률을 마력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엔진의 출력 측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제동마력, 그러니까 스스로 엔진 자체에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연소실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도시마력, 즉 지시마력이라고 하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크랭크 측에서 얻는 그 마력을 우리는 제동마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 내부에서 소비되는 마찰마력을 더한 것이 바로 지시마력, 즉 도시마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공식들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마력, 제동마력이라고 하는 건데, 연소된 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변한 에너지 중에서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손실마력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피스톤이라든가 신더백에서 마찰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크랭크 축에서만 얻는 마력, 이걸 보고 우리가 축마력, 즉 제동마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BPS라고 하는데, 요거 여러분들 공식 전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다음 중 뭐 축마력이 얼마냐 하면은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또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정격 마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진의 정격 출력을 마력의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정격 마력이라고 하고요. 마찰 마력은 엔진의 각부 마찰과 발전기 또는 물펌프, 에어컨 컴프레셔 등 여러가지 동력이 손실되는 마력인데, 이때 손실이 적어야지 성능이 좋은 엔진이겠죠. 따라서 모든 그 손실 마력을 줄여줘야만이 연소실에서 100을 폭발했을 때 그 100이 모두 타이어 바퀴까지 간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마찰 마력이라든가 여러가지 손실되는 마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마찰 마력은 최소할수록에 좋다. 이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SAE 마력이 있습니다. 실린더 안지름의 단위가 인치로 나올 때 2.5분의 실린더 지름 제곱의 실린더 수, 이것이 바로 SAE 마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안지름 단위가 밀리미터로 나왔을 때 1613분의 실린더 지름의 제곱 곱하기 실린더 수, 이 공식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주어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기계 효율이 있습니다. 이 공식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고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제동 출력도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동차의 일반적인 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 원동기 보면은, 자, 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했습니다.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되면서, 그 다음에 주 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그 다음에 승합차 및 화물차의 원동기 최대 출력은 차량 총 중량 1톤당 출력이 10마력 이상일 것. 다만 전기자동차와 경자동차, 그 다음에 차량 총 중량이 경용자동차 및 차량 총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 등이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해야 된다. 이거는 조속기라는 것이 연료의 분사량을 조정하는 그 양을 갖다가 하는 건데, 우리가 악셀레터 패드를 밟으면은 인젝션 펌프 있지 않습니까? 그 인젝션 펌프에서 연료의 양을 조절하는 건데, 이걸 함부로 만지게 되면 매연, 즉 배기가스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항상 봉인을 하게 돼 있고 조작할 수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동차 공학 일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 본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엔진의 얼개도입니다. 그래서 기관 본체에서 가장 먼저 실린더 헤드를 보겠는데, 이 실린더 헤드는 기관에 있어서 가장 위에 있는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관 헤드는 헤드 가스켓을 사이에 두고 블록과 볼트로 체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피스톤, 실린더와 함께 연소실을 구성합니다. 연소실을 구성하고 순행식 엔진의 헤드는 전체 실린더 또는 몇 개의 실린더로 나누어서 일체 주조합니다. 그 다음에 냉각용 물재킷이 마련되어 있다. 기관은 높은 온도가 있기 때문에 헤드든 블록이든 냉각수 순행식 방식을 쓰죠. 따라서 연소실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각종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물통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연소실을 보면은 구비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연소실의 구비조건은 첫째, 압축 팽정 끝에서 강한 와류를 일으키게 할 것. 이 와류가 일어난다는 것은 공기가 계속 돈다는 겁니다. 이러면 그럴수록 화염전파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화염전파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확 연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노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한 와류를 일으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엔진의 출력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엔진 연소실 내의 표면적은 최소가 되게 할 것. 이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냉각으로 빼앗기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작으면서도 출력을 크게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열되기 쉬운 돌출불 두지 말 거 있는데, 완만하게 매끈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여기에 만약에 돌출부라든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열점이 생깁니다. 연소실 내에서는 아주 높은 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높은 온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다 보면 그런 조그만 돌출부가 가열이 되겠죠. 그럼 빨갛게 가열이 되다 보면 새로운 고마 플러그에서 불을 붙이기 전에 그 열점에 의해서 불이 붙어버리면 엔진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정확한 행동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흡입이라든가 또는 압축 그 중간에 바로 이런 열점에 인해서 불이 붙어버리면은 쿵 하고서 올라가는 회전에 큰 충격이 발생하겠죠.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점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2시간 열고 갈 겁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노킹이 일어난다. 따라서 열점을 두지 말아라. 쉬운 돌출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노킹을 일으키지 않는 형상으로 돼야 될 것. 제가 자꾸 노킹이라고 하는데 이 노킹이 일어나게 되면 엔진에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엔진이 울컹하겠죠. 정상적인 어떤 폭발 연소가 이루어지기 외에 그 다른 행정에서의 폭발이 일어나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우리가 엔진 노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밸브 면적을 크게 해서 옥탄가가 높아야 돼요. 하도록 할 것. 밸브 면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SOHC라는 거 있죠. 싱글 오버헤드 캠샤프트 또는 DOHC 같은 경우에는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 이거 뭐냐면은 효율이라는 것은 아주 정해져 있는 그 연소실이라든가 실린더 배기량이 있는데, 이때에 밸브가 지름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많은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밸브를 하나 두는 것보다는 2개 두는 거. 그래서 DOHC가 그만큼 출력이 더 크다는 것이죠. 배기량은 똑같은데 최적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폭발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밸브 면적을 크게 둬서 흡입되는 공기량 또는 혼합계량을 많이 바꾸자, 그렇게 두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연료율이 높으면 배기가스의 유해한 성분이 적을 것. 완전 연소를 이뤄라, 그 얘기입니다. 연소시킬 때. 그 다음에 화염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가능하게 짧게 할 것. 이것이 화염전파에 걸린 것은 무슨 얘기냐면, 들어온 연료에서 점화블록에서 불이 팍 붙어버리면 그 불이 점점 번져나가는 그 전파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길면 길수록 피스톤은 가만히 멈추고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압축 상사점에서 바로 폭발로 넘어갈 때에 그때 완전 연소를 이뤄서 한꺼번에 많은 힘을 요구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붙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좀 시간을 가능하게 짧게 할 것. 이것이 바로 연소실의 구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연소실의 구비 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실의 종류를 볼까요?
연소의 종류는 아까 앞전에서 배웠듯이 I 헤드형, 보통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실린더 헤드 위에 연소실에 장착되어 있는 거. 여기에는 종류가 요 시험에 많이 잘 나옵니다. 반구형, 동그랗게 둥그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쐐기형이 있다는 거. 삼각형 지붕으로 생긴 거 쐐기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붕형, 똑같이 이렇게 90도로 이루든 60도로 이루든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서 지붕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욕조형은 여러분들 욕조를 뒤집어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욕조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LED형 연소실에서는 리카도형과 와트모우형, 제인웨이형, 편편형도 있습니다. 요거 시험이 잘 나오는데요. 와트모우형, 리카르도형, 제인웨이형, 편편형, 여기다가 아이헤드형의 연소실을 하나를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 골라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가스켓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주조로 만든 실린더 블록, 그 다음에 헤드, 이 똑같은 금속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서로 겹해서 볼트를 박아 놓는데 이때 비로소 연소실과 그 다음에 행정, 실린더가 최적이 생기는 건데 이때 고온의 고압이 생겨버리면 만약에 아무리 정확한다 하더라도 가스가 새나갈 우려가 있겠죠. 따라서 블록과 헤드 사이에 압착이 되면서 밀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가스켓인데 이 가스켓이 바로 헤드 가스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드 가스켓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가스켓, 그 다음에 스틸 베스토 가스켓, 그리고 스틸 가스켓. 말 그대로 보통 가스켓은 구리판이나 강철판으로 얇은 성면을 감싸가지고 만든 겁니다. 따라서 볼트로 조이되면 약간 압착이 생겨서 밀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서 이것이 바로 보통 가스켓이고, 자, 스틸 가스켓, 베스토 가스켓은 이 강철판의 양쪽 면에 흑연을 혼합한 성면을 압착하고 표면에 다시 흑연을 발라서 제작해서 고열, 고부하 및 고압축에 아주 잘 견딥니다. 상당히 좋은 가스켓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틸 가스켓은 말 그대로 그냥 얇은 강판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조금 가스가 새나갈 우려가 좀 있겠죠. 따라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통 가스켓이고, 그 다음에 아주 고압축, 고부하에 사용하는 그런 기관에는 스틸 베스토 가스켓이 사용한다는 거. 이 세 가지의 가스켓 종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가 나오는데요. 이 실린더 헤드를 탈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볼트가 가령 예를 들어서 블록에 이렇게 헤드를 고정하는 볼트가 10개면 이 10개의 볼트는 똑같은 규정 토크로 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각의 힘이 틀리다고 한다면 이게 냉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립을 하겠죠. 고온이 되다 보면 이 금속은 모든 게 다 팽창을 합니다. 이 팽창을 할 때에 꽉 조여준 부분과 그 다음에 덜 조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그만큼 덜 조인 부분으로 압축가스가 새나가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조여야 되는데 그것도 한쪽을 규정으로 꽉 조여놓으면 다른 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의 힘이 덜 들어가도 더 이상 조여지지 않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조이는 방법은 항상 대각선 방향에서 풀 때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풀러주고 조일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부터 조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론상으로도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실기 시험을 보실 때에도 반드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실린더 헤드 볼트를 조이고 풀고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풀을 때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풀러주고 그 다음 조여줄 때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조여줘야 된다는 거 이거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볼트를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정되어 있는 엔진을 갖다가 풀렀는데 이때 풀고 난 다음에 이 가스켓을 밀착이 되다 보니까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강제적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쇠망치를 이용한다도 보면 실린더 헤드는 보통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듭니다. 블록은 주철로 만들어도 그러다 보면은 충격을 가해지면 깨지겠죠. 따라서 가볍게 좀 쳐줘야 되는데 이때는 나무 해머로 두들겨서 헤드를 떼내라.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떨어지면 크랭킹을 시키는 겁니다. 전동력 크랭킹을 살짝 시키면 볼트는 이미 풀려져 있는 거다 보니까 피스톤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압축 압력이 생기다 보면 그 압력으로 인해서 밀착되어 있던 가스켓과 이렇게 밀착되어 있던 헤드를 약간 들썩해서 들려주면 그만큼 분리가 빠르겠죠. 따라서 기관의 압축 압력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기관의 무게를 이용해서 떼낸다는데 아주 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밀착이 강하다 보면 압축 압력을 이용해도 안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이 헤드에 체인 블록을 걸어서 점점 들어 올려요. 그러면 블록이 더 무거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헤드에서 좀 떨어지겠죠. 이런 방법인데 거의 압축 압력을 이용하거나 나무 해머로 두들기면 어느 정도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버라든가 또는 다른 거를 이용해서
떼내게 되면 손상이 가니까 그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균열을 점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유관검사, 그러니까 금이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유관검사,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염색 탐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드 체크법이라고 하는데 염색 약을 발라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틈이 그 염색 약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여기 금이 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 탐상법, 이건 전자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구를 이용해서 보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균열의 점검 방법은 유관검사와 염색 탐상법, 그 다음에 자기 탐상법이 있다는 거. 그 다음 헤드는 왜 균열이 될까? 이것은 과격한 열적과 엔진이 과열됐을 때, 그 다음에 아주 급냉을 시킨다든가, 또는 너무 그 고온고압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균열이 생기는데, 이때 겨울철 냉각수가 동결되는 것이 주 원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철에 엔진에다가 부동액 넣지요. 물은 얼게 되면 일단 피가 공부 좀 부어집니다. 할게요. 끌게요. 따라서 여러분들 그 부동액을 넣어서